안녕하세요. SK증권 이재규입니다. 오늘도 이제 결정적 한 수 진행해 볼 텐데요. 사실 저는 어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애매한 스탠스였거든요. 시장 자체가 반등을 하다가 또 밀리고 이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좀 애매했는데 오늘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다른 투자자분들도 만약에 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기가 어떻게 보면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 장 마감되고 나서 외국인들이 이제 선물 쪽에서 선물이 15분 정도 우리나라 본장보다 늦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선물 같은 경우는 장 마감되고도 변동성이 있는데 외국인들이 매수를 열심히 하다가 마지막에 좀 뱉어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항상 시장이라는 것은 애매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저는 약간의 기회가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끝까지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이제 채팅창이 제가 잘 안 보여가지고 모든 분들께 이제 감사하다, 반갑다라는 인사 드리면서 오늘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7%가 올라왔고요. 코스닥은 플러스 0.7% 이렇게 좀 코스피가 좀 더 강한 모습이었는데 일단 미증시부터 이렇게 좀 쭉 넘어올 것이고 오늘 결정적 한 수의 키워드는 제가 기회라고 적어봤습니다. 기회. 그죠? 다음 주 돼서 제가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제 그동안 쭉 제 방송을 보신 분들 작년 말도 그렇고요. 올해 초도 그렇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저는 상당히 좀 어떻게 들으시기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지만 저는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면 저 친구는 2차장은 전부 다 이제 주식을 매도하라는 건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실까봐 제가 이제 우리 코너에서는 포트폴리오를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까지 이번 주까지도 현금 비중이 지금 20% 정도 나머지는 전부 다 주식 비중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평소에는 조금씩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근데 오늘 키워드가 기회거든요. 기회. 그래서 이 기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매번 하는 거죠. 쭉쭉쭉 넘어가 볼게요. 일단 자료화면 보여주시면 미증시부터 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시장 흐름 및 특징이라고 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좀 넣어놨는데 다우존스 밀렸고요. 나스닥은 조금 올라왔고 S&P 500은 조금 올라왔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의미 부여를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방송하면서 차트를 많이 보여드려요. 제가 차티스트라서 차트를 보여드린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시각적으로 보셨을 때 그래도 차트가 가장 빠르게 와닿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걸 많이 보여드리거든요. 그래서 결정적 한 수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그대로 풀어드리자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온 이후에 지금 다시 한번 어제 같은 경우도 양봉이 나와줬죠. 그러니까 추세적으로는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쭉 밀리다가 반등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지가 나올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수 타점으로 잡을 수가 있는 부분인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제가 똑같이 말씀드렸던 것 같거든요. 며칠 전에도. S&P 500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저기서 버텨준다면 오히려 반발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겠다. 그리고 앞서서 제가 이제 클로징 벨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난 화요일이거든요. 이 자리가. 제가 이거 차트 좀 한번 맞춰볼게요. 차트가 좀 잘리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화요일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어제죠. 그러니까 요 자리, 어제 종가를 이탈할 때 대응하겠다라는 관점도 저는 괜찮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제 모양새가 비슷해요. 우리나라랑 외국이랑 뭐가 비슷하냐면 여기 제가 좀 단순화해서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밀리다가 반등이 한번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눌리는데 여기서 이제 버텨주면 되는 거예요. 요 자리에서 버텨주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요 자리가 똑같은 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자리가 비슷한 자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 일단 우리나라 시장 미증시 모두 다 비슷한 위치에 놓여 있다. 크게 밀리다가 쭉쭉쭉 밀리다가 반등 주고 그 다음에 버텨주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많이 봐야 되죠. 매크로 매번 이야기하죠. 유가, 환율, 미국의 국채금리 이런 거 봐야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수급도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결정적 한 수를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을 할게요.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죠. 코스피 플러스 2.7%,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조선주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우리 방송에서 조선주 좋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서 주가 흐름이 안 좋아서 굉장히 마음에 걸렸었는데 그래도 오늘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광통신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통신장비 쪽이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태양광 관련주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 많이 나왔는데 사실 이게 일맥상통해요. 뭐 며칠 전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오늘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에너지 안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그죠? 그리고 유가가 지금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 유가가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유가가 많이 안 빠졌는데도 이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관련됐다라기보다는 유가가 빠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재생 에너지가 계속해서 같이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가가 올라가든 빠지든 에너지 안보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은 추가적인 모멘텀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죠. 제가 항상 끝에 시간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죄송해가지고 일단 본론을 막 말씀드리고 나중에 뭐 좀 여담을 하던지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 제가 챗 GPT한테 좀 만들어 달라 그랬는데 좌측에는 LNG 조선이고요. 그리고 풍력 발전도 보이고요. 여기 보면은 뭐 로봇도 있고요. 뭐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옆에 원전도 있고 그런데 여기 이렇게 이제 빛이 막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떻게 생각을 한번 해보죠. 2월 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좀 돌이켜보면 2월 달에 우리가 좀 조심을 했어야 되고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질 거라는 건 몰랐겠지만 그리고 3월 달 들어서는 사실 굉장히 냉정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냉정하지 못했죠. 투자자분들도 냉정하지 못했고 지난 3월 달 내내 어떻게 보면 전쟁, 지정학적 리스크가 빠르게 종식되지 않겠느냐, 종결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근데 막상 시장을 보니까 우리가 3월달 차트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코스피 3월달 차트를 잠깐 보면 이날이 3월 첫 거래일이고 요 날이 이제 3월 첫 거래일이고 이날이 3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한 달 내내 약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만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과연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께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이미 꽤나 조정을 받았어요. 여러분 코스피가 6,300포인트에서 지금 5,300포인트거든요. 1,000포인트가 빠졌으니까 6,0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 빠지면 15% 정도 빠지는 거잖아요. 꽤나 많이 빠진 거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 대비해서 꽤나 밀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심리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불과 2주 전만 하더라도 3주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실적이 잘 나올 것이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나면서 우리나라 시장을 우상향할 겁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주장을 했었던 전문가들도 있고요.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개인 투자자분들도 있는데 요즘에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반등하면 현금을 확보하자라는 그런 뉘앙스가 굉장히 좀 많이 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더 시장에 대해서 자신감이 넘쳤는데 최근 며칠 동안 보면 우리나라 시장 올라오면 현금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강해진 것 같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 자리가 대반등이 나올 때 양질의 수급이 들어오고 뭐 매크로적인 부분들이 좀 안정이 되면 오히려 한 달 동안 이미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랠리가 한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오늘 좀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장중에 계속해서 수급도 보고 뭐 국채 금리도 좀 살펴보고요. 여러 가지 뭐 이제 자료들도 좀 찾아보면서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은 그래요. 저는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이제 화면에 있는 건 삼성전자고 이게 코스피인데 우리나라 코스피가 여기가 5,377포인트고요. 오늘 종가가. 그리고 며칠 전에 저가가 5,052포인트거든요. 5,052포인트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320포인트입니다. 종합주가지수로 따져보면 6% 정도 돼요. 6% 정도 되는 요 손실 구간을, 요 하락 구간을
만약에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내가 종목을 잘라내고 주식 비중을 줄이겠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이 자리는 그래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긍정적으로 봐볼 만한 위치가 아닐까. 그래서 저는 기회라는 것을 오늘 결정적 한 수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특징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라가려면 외국인이 들어와야 되고 외국인이 들어오려면 환율이 잡혀야 되고 환율이 잡히기 위해선 유가가 안정이 돼야 된다. 근데 지금 가만 보면 유가는 별로 안 잡혔어요. 유가는 별로 안 잡혔는데 유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체 에너지 쪽에 대한 수요가 만들어지면서 관련주들이 주가의 변동성이 나왔고 다행히도 그런 과정에서 우리 환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굉장히 특징적이었던 게 뭐냐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랜만에 우리나라 코스피에 대해서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꽤나 강한 매수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래도 장 초반부터 지금 화면이 좀 작아지네요. 다시 한번 크게 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1주 정도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우리가 절대적인 금액으로 보자면 큰 금액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었어요. 지금 3월 18일부터 3월 18일 날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매수를 했고 거의 보름 동안 매수를 안 하다가 오늘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좀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외국인들이 순 매수를 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첫 번째로는 심리적인 부분, 두 번째로는 유가가 안정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줬다라는 부분을 본다면 어쩌면 이 자리는 생각보다 우리나라 시장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줄이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오늘도 가만 보시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일단 뭐 금융 투자 물량을 빼더라도 매도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음 주에도 올라오면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좀 매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까? 라고 판단이 서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우리나라 시장이 조정도 좀 받았겠다. 지금 어떻게 보면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한 달 전에는 내가 시장이 빠지면 무조건 한번 매수해보겠어 라고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조금 현금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기회라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회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명언들을 좀 넣어놨어요. 워렌 버핏이 그랬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을 가져라. 사실 어제 같은 날이죠. 어제 같은 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을 가져라. 존 템플턴이란 분 같은 경우도 최고의 매수 지점은 극도의 비관 속에서 온다. 요건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요건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3월 초가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요 밑에 내용을 보시면 피터 린치도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주식시장에서 돈은 확신이 아닌 불확실성 속에서 벌어진다. 그리고 하워드 막스 같은 경우도 가장 큰 투자 기회는 사람들이 위험을 과대평가할 때 생긴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쫄보기 때문에 겁을 많이 먹는데 맨날 그래서 조심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현금을 좀 확보하십시오. 12월 달에도 1월 달에도 2월 달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주식 비중을 70% 이하로는 잘 안 줄여요. 종목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현금 비중을 늘리느냐 줄이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찌됐건 간에 저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위험을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런 생각이 좀 든 거예요. 내가 과연 시장에 대해서 지금 과대평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오늘 삼성전자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연 더 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막 들었다라는 거죠. 삼성전자가 19만 원 넘어갈 때는 그런 의구심이 많이 안 들었는데 지금은 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의 과대평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현재 시점을 뭐 심리적인 부분, 조정을 받은 기간, 그리고 매크로적인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지금 현금 비중을 50%, 60% 확보해 놨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는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거기에 대한 명분뿐만 아니라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3월 30일 날 나왔었던 자료입니다. 여기 이 자료는 제가 요거 출처를 또 안 적어왔네요. 요거 출처 죄송합니다. 요거 말고 요거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건 이제 하나증권에서 나온 내용인데 2026년도 3월 11일 날 코스피가 12개월 예상 PER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PER이 7.6배까지 3월 31일 날 하락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걸 7.6배를 두고 오늘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5,300포인트 위에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걸 딱 대입을 해보면 지금 8배 정도가 나와요. 정확하게. 그래서 8배 정도 수준이라고만 생각을 하세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근데 요걸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만들어놨었던 자료들하고요. 2월 달에 만들어놨거나 작년 12월 달에 만들어놨던 것 같은데 여기 한번 볼게요. 주요 선진국들의 PER 위치입니다. 미국은 22배. 그죠? 현재. 그러니까 작년에 나왔었던 자료예요. 아니죠. 올해 2월 아니면 작년 12월입니다. 어쨌든 종합주가지수의 변동폭은 크지가 않기 때문에 비슷해요. 그래서 22배. 유럽 같은 경우도 15배가 나와 있고 일본 같은 경우도 16.8배가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번 보세요. 사실 뭐 미국이랑 유럽이랑 일본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가 평균적으로 5년 평균 PER이 여기 보세요. 제가 이거를 이전으로 그냥 한번 보세요. 여기 이렇게 짝대기가 그어 있는 게 잘 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가 우리나라 평균 PER입니다. 5년 평균 10배가 좀 넘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8배라는 거죠. 8배. 물론 여러분 이 8배라는 것이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명분의 90%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를 빼면 지금 우리가 9배, 10배도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포함을 하면서 우리나라 시장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종합주가지수가 8배, 7.6배 이렇게 내려가 있는 상황에서 수급적인 문제로 인해서 신용 잔고가 너무 많아서 반대 매도가 나오면서 CFD에 대한 반대 매도가 나오면서 수급적인 문제로는 더 밀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밸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난 5년 평균보다 지금 어떻게 보면 내려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우리가 밸류적인 부분들은 살짝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많이 보여드리는 부분이죠.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1,509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는 111달러. 요건 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유가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좀 안정이 되거나 환율이 안정이 조금 덜 되더라도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면 물론 다음 주에도 여러분 외국인들이 매수를 좀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만 보고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어쨌든 외국인들이 이거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더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은 뭐 삼성전자에 대한 분석도 하고요.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분석도 하고요. 대한민국 시장에 대한 분석도 하는데 이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PER 기준으로 8배 이하로 내려갔을 때는 공격적으로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제가 앞서서 잠깐 언급드렸던 수급과는 다른 거예요. 수급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강하게 들어올 수 있고요. 생각보다 강하게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라는 것이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많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좋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PER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가 8배 이하로 내려갔을 때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안 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쭉 그래왔어요. 우리가 과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은 어쨌든 분석을 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내년에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내년에 우리나라 환율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유가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서 지내왔었던 그렇게 그 경로를 우리가 추적하면서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만 보면 지금 유가 같은 경우는 많이 튀었고 그러니까 이거죠. 제가 외국인 이야기하다가 딴 데로 잠깐 샜는데 외국인들은 대한민국 증시가 PER 기준으로 8배 미만일 때에는 매도를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도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죠. 유가도 많이 안정이 안 됐고 환율도 조금밖에 안정이 안 됐는데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왔어요. 물론 여기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계속 매수 들어오면 정말 베스트인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좀 작은 변화는 오늘 좀 감지가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매크로적인 부분들이 그렇게 많이 좋아지진 않았어요.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조금 올라와 주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매크로는 좋지 않았는데 제가 그랬죠. 저는 돈을 믿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해 준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지금 우리나라 선물 시장 장후반부에는 매수했었던 물량들을 뱉어냈기 때문에 살짝 부담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4거래일 연속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해서 들어왔습니다. 지금 옵션까지 진행을 하면 옵션까지 우리가 살펴보면 아주 강력한 상방 베팅은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상승 쪽에 대해서 베팅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계속해서 기회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건 있어요. 기회라고 해서 이 차장이 기회라고 했으니까 내가 뭐 신용 몰빵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지금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만약에 우리나라 시장이 정말 무슨 일이 터져가지고 뭐 PER 7배, 6배 이렇게 가면 그때는 정말 절호의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지정학적 리스크나 트럼프의 입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살짝 걱정이 됐잖아요. 사실 오늘도 그러셨을걸요. 우리가 주말 지나고 월요일이 되면 항상 무언가 악재가 터졌기 때문에 금요일 후반까지 시장이 버틸까라는 우려를 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들을 전체적으로 하면서 오히려 오늘은 좀 기회가 아닐까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금 변했다. 투심도 변했고 시장도 좀 변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변해주고 있는 이 수치를 본다면 우리가 지금은 기회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려봅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자, 요거죠. 요게 어떻게 보면 포인트예요. 유가 상승에도 외국인들의 순매수는 긍정적이라는 부분, 반도체와 조선 그리고 에너지주가 오늘 강세를 보였다라는 부분, 그리고 요 생각보다 길어진 조정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3주 전에도 우리 비슷한 이야기 했어요. 2주 전에도 1주 전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벌써 우리가 고통을 받은 지 한 달이 됐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한다면 어떻게 보면 내가 고생은 있는 대로 다 했는데 반등 나올 때 바로 현금 확보를 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만약에 현금이 많다라고 한다면 일부는 현금을 매수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라는 말씀 드립니다. 여기 옆에 뭐가 쓰러져 가지고 잠깐 쳐다봤고요. 그래서 일단 길어진 조정과 반도체와 조선 에너지 요렇게 좀 말씀드리고 여기 밑에 보셔도 비슷해요. 요건 제가 일부러 좀 넣어놨는데 시중은행의 정기 예금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라고요. 작년 10월 달 대비해서 줄어들었고 은행 요구불 예금을 보시는 게 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융통할 수 있는 자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요구불 예금이 지금 1월 달 대비해서 40조가 늘어났습니다. 40조. 이게 증시로도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유가 상승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며칠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뭐 단기적으로 원유와 LNG가 올라가면서 요거 이제 구조적인 변화라고 제가 맨날 이야기 드리잖아요. 에너지 안보, 방산, 2차 전지. 이렇게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는 제가 처음에는 굉장히 소심하게 말씀드렸는데 요즘엔 2차 전지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요거는 일부러 좀 넣어놓은 게 제조업의 타격이 클 것이라는 부분인데 우리 이제 자동차 기업들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현대차 그룹. 로봇 쪽에 대한 모멘텀과 자율주행 쪽에 대한 모멘텀, AI 플랫폼 기업으로의 변모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동차 같은 경우가 판매가 잘 돼야 돼요. 제조업체라든지 미국에서 소비 판매 지수가 꺾인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자동차 같은 경우도 밸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 기본적으로 저는 현대차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장기화될 거라고 분석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2025년도 4분기만 하더라도 2026년도 말에는 배럴당 약 60에서 70달러 정도에 머무를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1분기가 되면서 70에서 80 정도.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왜냐하면 60에서 70 정도 예상을 하다가 70에서 80 정도 올라왔다라고 예상을 하지만
가장 낮은 숫자에서 가장 높은 숫자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30%가 넘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가에 대한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거고, 그게 제조업체들에는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부분, 그 부분을 한 가지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만 이렇게 유가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올라오면서 환율이 그다지 많이 안정이 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온 것은 뭐 밸류 기준으로도 내려온 부분들이 있지만 조정도 꽤나 길어졌다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려봐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공급 비중인데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이것만 보죠. 오늘은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가 이 가장 위에 있는 진한 회색이거든요. 근데 점진적으로 늘어난다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도표로 보면 굉장히 깔끔하게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신재생 관련되어 있는 뭐 풍력주들, 태양광 관련주들, 그리고 그 기업들이 과연 일을 안 하고 있었을까라고 한다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번에 뭐 이렇게 올라온다라고 해서 그들이 하고 있었던 일들이 통째로 무언가 바뀐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저는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2035년도에 예상이 됐었던 신재생 에너지가 이렇게 커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여전히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은 필요할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에너지원과 관련돼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확장을 해보면 이게 KB증권에서 만들어진 건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대형 원전과 관련돼서는 뭐 현대건설, 대우건설, DLNC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PBR 기준으로 봤을 때 0.6%가 안 되는 기업이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특징적인 것은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는데 DLNC 같은 경우는 또 매수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매매하는 주체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무슨 A라는 기업을 분석을 합니다. 제가 기관에서 일을 해요. 기관이나 외국계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무슨 A라는 기업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해요. 그래서 수치를 막 입력을 하면 이거는 매수하기 적합하다. 목표가가 얼마로 이렇게 산정이 돼서 나옵니다. 근데 그게 움직이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비중이 올라가거나 주가의 수익이 많이 나면 그게 또 기계적으로 정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로는 흐름이 좀 다르게 나올 수가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매매를 내가 좀 긴 호흡을 하실 경우에는 그래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안정성은 가져갈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뭐 태양광과 ESS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이건 전부 다 건설주 위주로 쓰여져 있으니까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삼성물산도 있고 삼성 E&A도 있죠.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 E&A가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였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넣어놨고요. 쭉쭉쭉 넘어가 보죠. 요건 이제 제가 오늘 준비했다라고 이렇게 적어놨지만 요거 제가 작년 말부터 가지고 다녔었던 저희 증권사에서 나온 자료거든요. 11차 전기본 발전량 비중이 있고요. 11차 전기본 발전량 비중이 38년도와 이제 30년도와 38년도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당시에는 제가 이 자료를 왜 준비를 했었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원전 쪽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스탠스가 많았는데 실제로 이제 원전이 32%에서 35%로 3%가 이제 상향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당시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원전주들을 보실 만한 명분이 우리나라에서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게 또 떠오르더라고요. 재생에너지가 19%에서 29%까지 확대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우리나라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나왔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아까 전에 뭐 클로징벨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그래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상한가 들어간 종목에 대해서 말해서 뭐하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좀 구조적인 변화에 들어가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원에 대한 변동성이 좀 커졌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 LNG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은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LNG 말씀 많이 드렸고, 이 WGBI를 통해서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 화폐의 가치 자체가 어느 정도 안정화될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오늘 살짝 안정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뭐 이거는 워낙에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제가 단언하긴 좀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또 시장에서 무엇을 봐야 될까? 그죠? 15분밖에 안 남았네요. 제가 여담도 좀 하고 그러고 싶은데 이게 뭐 자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요거 일단 말씀드려볼게요. 어쨌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보유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진짜 많은 분들께서 연락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인 지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많이 와요. 근데 전화가 최근에 많이 오시는,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게 뭐냐면, 내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보유하고 있다. 근데 이게 수익이 200%, 300% 낮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더 갈까라는 것을 많이 여쭤보시고, 만약에 더 갈 것 같지 않다면 내가 어떤 쪽에다가 투자를 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드는 생각이,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뀌려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내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매도하고 싶었는데 매도할 타이밍을 주지 않고 올라가더라. 근데 이것도 참 아이러니하죠. 최근에 시장이 들어오셨고 최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수익이 조금 나거나 어려운 구간에 놓여 있을 텐데, 저 밑바닥부터 매수하신 분들이 정말 공통적으로도 저한테 전화하셔서 그걸 여쭤보세요.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렇게는 또 못 올라갈 것 같으니 내가 이제 뭘 하면 좋을까라는 것들을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이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어떻게 보면 평단가 기준으로 좀 비싼 가격에 매수하신 분들은 한 번 정도는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저 밑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다른 쪽에 대한 관심이 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선이라든지 다른 섹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일단 이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보유 잔고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의 보유 잔고가 많이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 같은 거 보면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역대 최저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중은 줄어든 게 맞겠죠. 그들이 매도를 했으니까. 하지만 여기에 들어와 있는 잔고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많이 안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외국인들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건데, 그들이 여기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명분이 아직까지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환율이 안정이 되고, 오늘 레포트도 나왔잖아요. 삼성전자가 50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찍어준다라고 한다면 외국인들이 이제 또 반도체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저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수에 대한 방향성을 보기 위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상승 여력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이나 그동안 못 움직였던 쪽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며칠 전에 이제 저한테 찾아오신 분은 삼성전자 밀렸으니까 한번 매수해 보십시오라고 말씀도 드리고, 또 많이 올라가서 수익이 많이 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챙기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씀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놓여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같을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종합주가지수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은 기회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포트를 계속해서 공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포트를 보시면은 제가 현금 비중을 더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저도 좀 두근두근 거리는데, 사실 이번 주에 제가 예를 들어서 주식을 10% 매수했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에 저의 예상이 틀렸거나 저의 판단이 틀린다라고 한다면 일단 그 10%만 저는 덜어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원래 주식을 70% 가지고 있었는데 다음 주나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기회라고 판단이 돼서 10%를 주식 비중을 늘렸어요. 근데 다음 주가 됐는데 기회가 아니라 시장이 여전히 불안정하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10%만 덜어낸다라는 거죠. 요렇게 저는 대응을 해 나가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우주항공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변동성도 좀 나왔죠. 근데 아까 전에 보니까 우리 정의훈 연구원님께서 오셔가지고 요것도 이야기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주항공 쪽 같은 경우는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애널리스트 분들이 그래도 더 깊이 있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나라 섹터로 좀 들어와서 이건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 많아요.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조선주들이 그동안 정말 많이 밀렸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LNG 수요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거 한번 보세요. 중국의 전략적 항난과 미국의 해운 공급망 취약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중국의 항구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 항구. 다 빨간색이죠. 다 빨간색. 다 빨간색이에요. 이 파란색이 미국이라고 보시면 좋거든요.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선 우리나라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요건 이제 항만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 요 MASC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군수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군수 지원함. 이건 이제 유인이고, 요 MUSV 같은 경우는 이제 무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번에 전쟁에서 드론이 많이 부각이 됐잖아요. 그래서 무인 수상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부각이 될 만한 명분들이 뭐 아까 전에 LNG 이야기 많이 했죠. LNG 그리고 군수함에 대한 모멘텀들이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조선 쪽도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LNG 에카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여기 넣어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뭐 LNG 쪽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미국 쪽에서 결국에는 LNG를 생산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LNG 수출 터미널. 이것도 이제 운영 중이고 시운전이고 여기 보시면 건설 중에 있는데 이게 미국 쪽 물량이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2027년도, 8년도, 2030년도까지 전 세계적으로 LNG가 예를 들어서 100대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50대 이상이 미국 쪽 물량입니다. 미국 쪽 물량이라는 게 왜 중요하겠어요? 미국은 그 물량을 우리한테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만약에 미국이 중국이랑 사이가 좋아진다라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지만 미국과 중국의 계속해서의 그런 대립 관계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 보시면 밝은 색으로 되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최근의 수주를 받은 물량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HD 현대중공업의 뭐 선박 인도 스케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회색 말고 어두운 색 말고 밝은 색으로 되어 있는 게 상대적으로 최근에 발주를 받아서 수주를 받아서 선박을 인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2025년도까지만 하더라도 HD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의 물량 자체가 저가 수주 물량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물론 이번에 카타르 쪽에서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중동 쪽에서의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자금이 들어오는 시점 자체가 좀 늦춰질 수도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지만 결국에는 구조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요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수익성 개선 같은 경우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엔 3년치의 수주 잔고가 채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발생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결국에는 기폭제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2006년도에 건조된 선박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그럼 지금부터 20년이 지났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노후 선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국제 해사기구라고 하는 IMO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이 기구가 있는데 이 기구에서 LNG 쪽으로 바꾸라고 지금 재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들이 재촉을 하고 이들의 규정에서 벗어난 교체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체를 하지 않아도 되는 LNG 선박도 있대요. 근데 여기에 대한 물량 같은 경우도 이번 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통해서 그러니까 규제를 통해 가지고 너네들 선박 바꿔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규제 밖에 있는 LNG 선박이 또 있대요. 근데 그 선박들 같은 경우도 이번 지정학적 리스크를 통해서 교체 수요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바꿀 거를 좀 빠르게 바꾸자. 이 선박들은 중고 선박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또 역시 우리나라 기업들에는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5년도에 연간 발주 척수가 63척이었는데 63척이었는데 2026년도 7년도 가면 이게 이제 100척이 넘어간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2022년도고 2026년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거죠. 고부가 선박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조선 쪽에 붙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통신 장비는 많이 말씀드렸죠. 통신 장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근데 광 쪽이 아니라 그냥 무선 통신 장비 쪽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런 쪽 같은 경우는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 쪽도 넣어놨네요. 체크해 보시고 정리를 할게요. 정리를 빨리 하고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가지고 빨리 할게요. 인사이트. 주도 섹터는 여전히 AI. 오늘 반도체 올라가니까 전력 설비라든지 그 아랫단에 있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움직이는 거 보셨죠? 그래서 이게 메인이긴 한데 변동성 자체는 조금 덜 할 수 있다.
우상향을 하지만 덜 움직일 수 있다. 오늘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에 대해서는 우상향 기대감이 있다는 부분. 변동성은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여전히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고, 다만 무게감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조선 쪽과 2차전지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종목별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현금 비중은 10%에서 20% 정도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넘어가 보죠. 그래서 요거 일단 결정적 한 수 정리하겠습니다. 기회. 금일 결정적 한 수는 기회로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1개월 동안 이미 조정을 받았고 외국인 투자자가 순매수 전환이 되는 것 같고 유가가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안정되고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밸류도 그렇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힘들었잖아요. 한 달 동안 진짜 무슨 이게 시장입니까? 이게 종합주가 지수입니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변동성이 굉장히 컸는데 여기서 딱 반등 나올 때 반등 나오자마자 매도해버리면 이게 옳은 선택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현금 비중이 많다라고 한다면 전 이번에는 매수의 기회로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 월요일에도 나와서 말씀을 드릴 텐데 뭐 그때도 이제 변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반영을 하겠지만 일단 저는 오늘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포트를 보자면 이렇게 좀 변동이 됐습니다. 제가 3월 30일 같은 경우는 코스피의 비중이 60%, 코스닥의 비중이 40%였고요. 2차 전지와 제약 바이오, 여기 정확히 말씀드려보자면 2차 전지가 좀 더 많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변화가 진행이 됐냐면 반도체가 25%,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2차 전지와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선과 원전을 제가 조금 더 늘렸어요. 10% 정도 늘렸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현금 비중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조선주를 좀 담다 보니 코스피에 대한 비중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코스피가 65%, 코스닥이 35%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일단 포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께서도 제 현금 비중이 이렇게 적은 건 거의 처음 보실 거예요. 물론 제가 현금 비중이 20%고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20%고 수요일 날 20%라고 하더라도 화요일 날 무언가 변화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사실 이번에 개파락과 갭상승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장중에 이제 비중 변화는 몇 차례 있었거든요. 근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저는 지금 현금 비중을 조금 더 줄여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나라 시장이 안 좋다라고 한다면 오늘 줄여놓은 비중, 그러니까 오늘 매수해서 10% 늘려놓은 주식 비중을 다음 주 월요일에는 줄일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이건 사실 성향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코스피를 이렇게 차트로 보시면은 저는 이 자리가 이탈되지 않는다면 딱히 여기가 1차고 어제 저점도 1차고요. 그리고 지난 화요일 날 저점이 2차입니다. 1차 저점 라인대를 종가상 이탈하면 저는 오늘 매수한 물량들은 미련 없이 던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시장을 보고 있고 저는 기본적으로 오늘 장 보면서 느낀 것은 기회의 장이 오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30초나 남았네요. 그죠? 오늘 시간 잘 맞췄는데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제 월수금 이렇게 결정적 한 수를 매주 3번을 했어요. 근데 제가 아무래도 본업이 있죠. 제가 증권사 직원이 아니라고 한다면 매일 이제 자료도 찾아보고 파워포인트나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매일같이 정말 양질의 정보를 드릴 텐데 제가 맨날 이제 통화하고 미팅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저도 체력적으로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는 일주일에 2번만 결정적 한 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일 방송은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더 어쨌든 3번 하다가 2번 하니까 좀 더 준비를 할 수 있겠죠. 내용들 많이 준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우리 결정적 한 수 계속해서 이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에 대해서는 일단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뭐 꽃도 잘 피어 있으니까 꽃 구경도 주말 동안 좀 하시고 주말에 비 온다고 합니다. 빠르게 좀 꽃 구경하시고 다음 주에는 그래도 저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는 현재 시장을 결정적 한 수 기회로 보고 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주부터는 월요일, 수요일만 진행을 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내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웃는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